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이미 몸에 밴 습관이었죠. 45년을 살아오며 단 하루도 늦잠을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면서 작은 한숨이 나왔어요. 45살. 하지만 거울 속 여자는 5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라기보다는 고된 삶의 무게가 그대로 새겨진 얼굴이었죠.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방을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이 대저택은 제가 지난 15년간 몸담고 있던 직장이자 집이었습니다. 대기업 동진그룹 윤세진 회장의 저택. 72세의 윤 회장은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재벌이었고 저는 그저 그의 집을 청소하는 가정부였습니다. 저택 곳곳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이 제 주된 업무였지만 무엇보다 제가 신경 쓰는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거실 중앙에 자리한 그랜드 피아노였죠. 검은 칠이 반들반들하게 빛나는 스타인웨이 피아노. 마치 고귀한 예술품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 피아노를 정성껏 닦았습니다. 건반 하나하나 페달 부분까지 세심하게 관리했죠.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뚜껑을 열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15년 전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윤 회장이 차갑게 내린 명령이 아직도 귀에 생생했습니다. 그 피아노는 절대 건드리지 마시오. 보기만 하세요. 그 이후로 저는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쌓이면서 묘한 감정이 생겨났어요. 피아노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리움과 동경, 어린 시절의 기억이 아스라하게 떠올랐습니다. 보육원에서 보낸 유년 시절, 그곳에 있던 낡은 피아노에서 처음 들었던 선율, 그리고 몰래 독학으로 익혔던 엘리제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이 이 피아노 앞에 서면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만약 내가 다른 인생을 살았다면 어땠을까? 걸레질을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었다면.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오전 10시 윤 회장이 서재에서 나와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리스마 있는 그의 걸음걸이는 언제나 위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표정만큼은 늘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김민숙 씨, 오늘 오후에 부인과 함께 싱가포르 갑니다. 사흘 정도 비울 예정이니 집 관리 잘 부탁드려요. 네, 회장님. 안심하고 다녀오세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회장은 더 이상 말없이 현관으로 향했고 곧 자동차 소리와 함께 저택은 고요해졌습니다. 혼자 남겨진 넓은 저택, 평소보다 더 꼼꼼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시선이 피아노로 향했어요. 주인이 없는 지금 왜인지 그 피아노가 평소보다 더 간절하게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저택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평소라면 윤 회장 부부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을 시간이지만 오늘은 달랐죠. 간단히 혼자만의 저녁을 차려 먹고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석양이 들이우는 거실. 그 중앙에 서 있는 그랜드 피아노가 유독 눈부시게 보였습니다. 검은 칠 사이로 스며드는 노을빛이 마치 피아노 자체가 빛을 발하는 것처럼 신비로워 보였어요. 발걸음도 모르게 피아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이 뚜껑을 손을 뻗어 피아노 뚜껑에 살짝 닿았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통해 전해졌죠.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 같은 묘한 설렘이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윤 회장 부부는 이미 싱가포르로 떠났고 다른 직원들도 퇴근한 상태였죠.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충동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피아노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하얀 건반과 검은 건반이 질서정연하게 배열된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마치 40년 전 보육원에서 보았던 그 피아노가 되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받이가 없는 원형 의자였지만 예상보다 편안했습니다. 손을 건반 위에 올려놓으니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이 감촉, 이 떨림을 얼마나 그리워했던가. 엘리제를 위하여 입 밖으로 작게 중얼거리며 첫 음을 눌렀습니다. 미 마이너스 레 해시태그 마이너스 미 마이너스 레 해시태그 마이너스 미 마이너스 시 마이너스 레 마이너스 도 마이너스 라. 베토벤의 그 유명한 선율이 저택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손가락이 기억을 되찾아갔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제 마음도 함께 열렸어요. 보육원에서의 기억, 야밤에 몰래 연습하던 시절, 피아니스트를 꿈꾸던 어린 시절의 저 자신이 모두 되살아났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연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집 어딘가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왔어요. 깜짝 놀라 연주를 멈췄습니다. 하지만 다시 귀를 기울여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였을까? 아니면 착각이었을까? 다시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엔 더욱 깊이 빠져들었어요. 마치 제가 콘서트홀에서 연주하는 피아니스트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죠. 손가락 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점점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르는 사이 저택 2층 서재에서는 누군가가 그 연주를 듣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행 항공편이 기상 악화로 연기되면서 급하게 돌아온 윤세진. 그는 아내만 먼저 보내고 혼자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서 업무를 보던 중이었죠. 처음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을 때 윤세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집에는 김민숙 외에는 아무도 없을 텐데. 게다가 그 피아노는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고 엄격히 지시했던 것이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연주되는 곡을 듣는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엘리제를 위하여. 그것도 아주 오래전 기억 속에서 들었던 그 연주와 똑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윤세진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마치 잊고 있던 무언가가 되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었죠. 연주가 끝나갈 무렵 계단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분명히 윤 회장 부부는 출장을 갔다고 했는데 누군가 집에 있었던 걸까? 아니면 도둑이라도 든 것일까? 누가 이 피아노를 건드렸소? 거실로 성큼 내려오는 윤세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무서운 음성이었어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며 피아노 뚜껑을 황급히 닫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긴 연습장이 아니야. 윤세진이 거실에 나타났을 때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순간 그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한 시선이었죠.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해요. 온몸을 떨며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어기지 않았던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출장 가신다고 하셔서, 그래서 잠깐만이라도, 정말 잠깐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아온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윤세진은 예상했던 것처럼 계속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죠. 그 시선 속에는 분노보다는 당황스러움과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방금 친 곡이 윤세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아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조심스러운 어조였어요. 하지만 그는 말을 끝내지 못하고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윤세진은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린 듯 눈을 크게 뜨더니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당황한 표정이었죠. 잠깐만. 윤세진은 중얼거리며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해고당하는 건 아닐까? 경찰에 신고라도 당하는 건 아닐까?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윤세진은 서재로 들어가자마자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아래 서랍, 평소에는 절대 열지 않는 그곳을 열었죠.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함께 낡은 사진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꺼낸 윤세진은 첫 번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40년 전 흑백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작은 피아노 앞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설마 그럴 리가. 윤세진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진 속 소녀의 얼굴과 방금 전 본 김민숙의 얼굴이 자꾸만 겹쳐 보였습니다. 특히 그 눈빛, 그 미소, 그리고 피아노를 치던 그 손의 모양까지. 다시 1층으로 내려간 윤세진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윤세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민숙 씨, 그 곡을 엘리제를 위하여를 어디서 배우셨나요? 평소의 차가운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어조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 떨림이 있었죠. 고개를 들어 윤세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간절해 보였어요. 어릴 적에 입양되기 전 보육원에서 피아노를 조금 배웠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제 과거를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그 순간 윤세진의 시선이 제 손으로 향했습니다. 오른손 등에 있는 작은 점. 태어날 때부터 있던 그 작은 점을 본 윤세진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점은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윤 회장이 제 손등의 점을 보고 보였던 그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 같은 그 눈빛.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놀라게 만든 걸까요? 내일 아침 해고 통보를 받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한편 윤세진은 그날 밤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서재에 홀로 앉아 40년 전 사진첩을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어린 딸 윤서연의 사진. 5살 때 백화점에서 실종된 그 아이. 피아노 앞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 그리고 오른손 등에 선명하게 찍힌 작은 점까지. 민숙 씨의 손에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점이. 윤세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새벽 3시.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죠. 전화를 받은 사람은 박 변호사였습니다. 윤세진의 30년 지기 친구이자 동진그룹의 법률 고문이었습니다. 세진아, 새벽 3시에 무슨 일이야? 형,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줄 수 있나? 급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인데 그래? 회사 일이야? 아니, 훨씬 더 중요한 일이야. 서연이에 관한. 전화기 너머로 박 변호사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40년 동안 금기어처럼 여겨졌던 그 이름. 윤세진이 먼저 꺼낸 적이 없던 그 이름을 지금 들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30분 안에 갈게. 다음 날 새벽 박 변호사가 저택에 도착했을 때 윤세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피아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서연이에 대해 새로운 단서라도 찾은 거야? 형, 우리 집 가정부 말이야. 혹시 그 사람이 서연이일지도 몰라. 뭐, 15년 동안 내 집에서 일하던 그 가정부가. 박 변호사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윤세진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죠. 윤세진은 차근차근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피아노 연주 엘리제를 위하여, 그리고 손등의 점까지. 그 곡은 서연이가 가장 좋아하던 곡이야. 매일 저녁 내가 옆에서 함께 쳐주던 곡이고, 그리고 그 손놀림. 정확히 똑같았어. 세진아, 하지만 그건 우연일 수도. 형, 보육원 이름도 똑같아. 한빛보육원. 서연이가 발견될 거라고 경찰이 추정했던 바로 그 보육원이야. 박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겠어. 형, 도와줘.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알았어. 내가 믿을 만한 병원을 알아볼게. 사흘 후, 저는 거실 청소를 하다가 제가 사용한 컵이 사라진 걸 발견했습니다. 분명 아침에 차를 마시고 싱크대에 두었는데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죠. 이상하네. 내가 치운 걸 잊은 건가?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제 빗에서 머리카락 몇 가닥도 사라졌고 욕실 칫솔도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감히 윤 회장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죠. 그 시각 윤세진은 서울 중심가의 한 종합병원 VIP실에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소개한 유전자 검사 전문의 앞에서 조심스럽게 샘플을 건넸죠. 교수님, 이 검사 결과는 절대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제 병원 경력을 걸고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결과는 언제쯤?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윤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이 일주일을 어떻게 버티지? 하지만 이 일주일은 윤세진만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동진그룹 본사. 윤세진의 조카 윤재혁은 회장실로 들어서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48세의 그는 외모도 출중하고 능력도 뛰어나 회사 내에서 차기 회장으로 확실시되고 있었죠. 삼촌, 이번 싱가포르 프로젝트 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재혁아, 수고했어. 책상에 놓고 가. 그런데 윤재혁의 눈에 책상 위에 놓인 한빛보육원 관련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그의 미소가 굳어졌죠. 한빛보육원? 그건 서연이가 발견됐을 거라던 그 보육원 아닌가? 삼촌, 이 서류는, 그건 옛날 자료 좀 정리하려고. 윤세진은 서둘러 서류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윤재혁은 서류 위에 적힌 김민숙이라는 이름을 분명히 봤습니다. 회장실을 나선 윤재혁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김민숙, 우리 집 가정부 아닌가? 비서실로 돌아온 그는 즉시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김민숙이라는 사람 신상 정보 알아봐. 우리 회장님 댁에서 일하는 가정부야. 네, 전무님. 어떤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전부. 출생 기록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이력. 특히 어린 시절 기록을 중점적으로.
설마 삼촌이 그 여자를? 윤재혁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40년 전 5살짜리 사촌 동생 서연이가 실종되었을 때 8살이었던 그는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유일한 경쟁자가 사라진 셈이었으니까요. 그 후 자신은 윤세진의 유일한 후계자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회장 자리는 눈앞이었죠. 하지만 정말 만약에 서연이가 나타난다면 모든 게 물거품이 돼 15년간 조성한 비자금도 내가 쌓아온 모든 것도. 다음 날 오후 윤재혁은 조사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김민숙 45세, 5세에 한빛 보육원 입소, 10세에 입양. 입양 가정에서 학대 정황. 중학교 중퇴 후 각종 식당과 가정부로 생계 유지. 손에 든 서류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나이도 맞고 보육원도 맞아. 이건 우연이 아니야. 윤재혁은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는 사설탐정사무소 소장이었죠. 여보세요, 김 소장? 나야. 급한 일이 생겼어. 전무님 무슨 일이십니까? 김민숙이라는 사람 뒷조사 좀 해줘. 특히 최근에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를 다녔는지. 그리고 윤재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약점을 찾아줘. 뭐든 좋아. 정과 기록이든 빚이든 뭐라도. 알겠습니다. 며칠 드리면 될까요? 사흘 안에 결과를 원해. 전화를 끊은 윤재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삼촌, 미안하지만 난 절대 내 것을 포기할 수 없어. 40년 만에 나타난 사촌이든 뭐든 내가 막을 거야. 그날 저녁 저택. 저는 저녁 식사 준비를 마치고 윤 회장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탁에 앉은 윤세진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자꾸만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시선이었죠. 내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 불안한 마음에 식사 준비에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민숙 씨, 잠깐 앉으세요. 식사를 마친 윤세진이 저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해고 통보를 하시는 건가?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혹시 보육원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피아노를 배웠나요? 아니요. 대부분 혼자 연습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저만 유독 피아노에 빠져 있었죠. 보육원에 오기 전 기억은 없나요? 윤세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아요. 너무 어렸으니까요. 다만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제 오른손 등을 바라봤어요. 이 점만큼은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누군가가 이 점을 보면서 웃어주던 기억이 희미하게. 윤세진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72세의 냉정한 재벌 회장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민숙 씨, 당신은 혹시? 말을 잇지 못하는 윤세진.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죠. 윤세진 회장님이십니까?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세요. 친자 확률 99.99%입니다. 거의 확실한 친자 관계로 판단됩니다. 전화기를 든 윤세진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이 15년째 자신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다는 것. 이 잔인한 운명을, 이 기적 같은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민숙 씨, 아니 서연아. 윤세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넌 내 딸이야. 40년 전 잃어버린 내 딸이란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가 윤 회장의 딸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윤세진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실 한쪽에서 윤재혁이 몰래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택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목격한 이 장면. 그의 얼굴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저 여자가 서연이야. 윤재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저 여자를 제거해야 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이 저택 안에서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전쟁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무릎을 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윤 회장의 딸이라고?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45년 동안 버려진 아이로, 아무도 찾지 않는 아이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재벌의 딸이라니. 하지만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잖아. 윤세진이 보여준 검사 결과지. 그 종이 한 장이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기쁨보다는 혼란이, 감사보다는 원망이 먼저 올라왔죠. 왜 이제야? 왜 하필 15년 동안 가정부로 부려먹고 나서야 알려주는 거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윤재혁은 강남의 한 고급바 VIP룸에서 사설 탐정 김 소장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전무님, 김민숙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김 소장이 두꺼운 봉투를 건넸습니다. 윤재혁은 서둘러 내용물을 확인하기 시작했죠. 김민숙, 45세, 5세 이전 기록 전무, 한빛 보육원 입소 후 10세의 입양, 입양 가정에서 학대 및 방임 정황 다수, 중학교 중퇴 후 15세부터 각종 식당 종업원, 청소원, 가정부로 생계 유지. 윤재혁의 눈이 빛났습니다. 학대 기록, 중퇴? 이거면 충분해. 김 소장, 혹시 이 여자 전과 기록은? 없습니다. 완전 무결백이에요. 주차 위반 한 번 없습니다. 빚은? 그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매달 적금을 부을 정도로 성실한 편이고요. 윤재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약점이 하나도 없다고? 그럼 직접 만들어야겠군. 김 소장, 혹시 전과 기록을 위조할 수 있나? 전무님, 그건 중범죄입니다. 만약 발각되면 돈은 얼마든지 줄게. 1억? 2억? 김 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3억 주시면 해보겠습니다. 좋아. 절도죄로 해줘. 10년 전쯤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친 걸로 집행유예 받은 걸로 만들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회사 기밀 문서 사본을 그 여자 방에 몰래 넣어줘야 해. 윤재혁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동진그룹의 기밀 프로젝트 계약서였죠. 이걸 그 여자 방 어딘가에 숨겨놔. 그리고 익명으로 감사팀에 제보를 넣는 거야. 가정부가 회사 기밀을 빼돌리고 있다고. 치밀하시네요, 전무님. 치밀한 게 아니야. 생존이지. 윤재혁은 차갑게 웃으며 위스키를 들이켰습니다. 김민숙. 아니, 윤서연. 넌 40년 동안 바닥에서 살아왔어. 그럼 계속 거기 있어. 내 자리를 위협하는 건 절대 용납 못해.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어색했어요. 윤세진을 볼 때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감히 그렇게 부를 수도 없었죠. 민숙 씨, 아니 서연아. 윤세진이 거실로 내려오며
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회장님. 알아.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린 시간이 필요해. 천천히 가자.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명함을 내밀며 예의 바르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동진그룹 감사팀 김대리입니다. 윤세진 회장님 계십니까?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상했습니다. 감사팀이 왜 저택까지 찾아온 걸까요? 거실로 안내된 감사팀 직원들. 그들은 윤세진에게 공손히 고개를 숙였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급한 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익명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댁의 가정부가 회사 기밀 문서를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윤세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민숙 씨 맞으십니까? 감사팀 직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실례지만 방수색을 좀 해야겠습니다. 방수색? 기밀 문서? 나는 그런 거 본 적도 없는데.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팀 직원들이 제 방으로 들어갔고 10분도 채 안 되어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회장님, 이걸 보십시오. 그들이 내민 것은 동진그룹의 기밀 프로젝트 계약서였습니다. 제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 발견했다고 했죠. 저는 이런 거 본 적도 없어요. 누가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제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감사팀 직원들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김민숙 씨, 이건 회사법 위반입니다. 형사 고발감이에요. 바로 그때 윤재혁이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삼촌, 무슨 일이십니까?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냉소가 숨어 있었죠. 재혁아, 이게 도대체 감사팀에서 제보를 받았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윤재혁은 제 손에서 서류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이건 우리 회사 최고 기밀 프로젝트 계약서잖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정부 방에서 나올 수가 있죠? 저는 정말 모릅니다. 누군가 제 방에 몰래 넣은 거예요. 김민숙 씨, 변명은 법정에서 하세요.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겠습니다. 윤재혁의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 잠깐. 윤세진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재혁아,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민숙 씨가 그럴 리가 없어. 삼촌,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그럴 리 없다고 하십니까? 설마 가정부 하나 때문에 회사 기밀을 무시하시는 겁니까? 이 사람은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야. 윤세진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입을 다물었죠. 아직 공개적으로 발표할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럼 뭔데요, 삼촌? 혹시 특별한 사이라도 되십니까? 윤재혁이 비꼬듯 물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내가 다 알고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재혁 너. 아닙니다, 삼촌. 저는 그저 회사를 위해서, 그리고 삼촌을 위해서 이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혹시 이 여자가 삼촌을 속이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야죠. 윤재혁은 감사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가 주머니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10년 전 김민숙 씨의 절도 전과 기록입니다. 당시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쳤다가 집행유예를 받았더군요. 뭐? 그게 무슨?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저는 절도죄로 기소된 적이 없었어요. 주차 위반 한 번 한 적 없는 제가 어떻게 절도죄를.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여기 법원 판결문이 있는데요. 보시겠습니까, 삼촌?
윤재혁이 윤세진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윤세진은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죠. 삼촌, 죄송하지만 이 여자는 정과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 기밀까지 훔쳤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재혁아, 일단 진정하고. 진정할 수 없습니다. 혹시 이 여자가 삼촌께 무슨 거짓말을 한 겁니까? 설마 서연이라고 사칭이라도 한 건 아니죠?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재혁이 서연이라는 이름을 꺼낸 것입니다. 40년 동안 금기어처럼 여겨졌던 그 이름을. 너, 어떻게? 삼촌,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촌이 병원에서 DNA 검사를 하셨다는 것도요. 그리고 그 대상이 이 여자라는 것도요. 윤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삼촌, 정신 차리세요.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4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재벌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사기꾼이에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99.99% 확률로 내 딸이야. 윤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DNA 검사요? 그게 조작되지 않았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요. 윤재혁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삼촌,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 여자는 삼촌의 약점을 이용해서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입니다. 정가도 있고 지금 기밀 문서까지 훔쳤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삼촌의 딸일 수 있습니까? 그건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 여자가 거짓말쟁이라는 걸. 윤재혁은 저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김민숙 씨, 정확히 40년 전 어느 날 백화점에서 실종되었나요? 몇 월 며칠이죠? 저는 기억이 안 난다고요? 서연이라면서 본인 실종 날짜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5살이었어요. 5살짜리가 어떻게 정확한 날짜를. 그럼 실종 당시 입었던 옷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았으니까요. 봐요, 삼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DNA 검사만 믿고 사기를 치는 겁니다. 재혁, 그만해. 윤세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만하라고? 삼촌, 이 여자 때문에 우리 회사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기밀이 유출됐다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폭락할 수 있습니다. 윤재혁은 감사팀에게 지시했습니다. 일단 경찰에 정식 고소하세요. 그리고 법무팀에 연락해서 민사소송 준비도 하고요. 재혁아, 죄송합니다, 삼촌. 하지만 이건 제 의무입니다. 회사를 지키는 게 후계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과 기록, 기밀 문서, 고소.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고 있어.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저 앞에서 차갑게 웃고 있는 윤재혁이라는 걸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저 직감일 뿐이었죠. 윤재혁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저택을 나섰습니다. 1단계 성공. 이제 저 여자는 범죄자가 됐어. 설사 DNA가 맞다고 해도 정가자의 기밀 유출범인 사람을 상속자로 인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차에 타며 그는 다음 계획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2단계는 언론 플레이. 저 여자를 완전히 사기꾼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럼 삼촌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할 거고. 하지만 윤재혁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적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바로 박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윤세진의 부탁으로 윤재혁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었고
어젯밤 바에서 사설 탐정과 만난 장면을 목격했죠. 윤재혁? 내가 뭔가 꾸미고 있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 결정적인 증거가. 박 변호사는 차 안에서 윤재혁의 차를 조용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제 방에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윤 회장님. 아니, 아버님에게 폐만 끼치고 있잖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가족. 하지만 그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저는 다시 쫓겨나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역시 나 같은 사람에게 행복은 어울리지 않나 봐.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다 싸놓고 윤세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거실로 내려온 윤세진의 얼굴은 밤새 한숨도 못 잔 것처럼 초췌했습니다. 민숙 씨, 아니 서연아, 어디 가려고 짐을 싼 거야? 회장님, 제가 있으면 회장님께 피해만 됩니다. 이제 떠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안 돼. 절대 안 돼. 윤세진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72세 노인의 소나기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40년 만에 찾았는데 또 보낼 순 없어. 내가 지켜줄게. 내가 반드시. 하지만 전 범죄자예요. 전과 기록도 있고 기밀 문서도 제 방에서 나왔잖아요. 그건 누군가 조작한 거야. 내가 알아.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노인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작업복 차림의 노인이었죠. 저 김철수라고 합니다. 이댁 정원 관리를 맡고 있는. 아, 김노인님, 어쩐 일이세요? 윤세진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김철수는 이 저택의 정원을 20년 넘게 관리해 온 정원사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중요한 걸 목격했습니다. 목격이라니? 그저께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정원 도구를 두고 가서 밤늦게 다시 왔었거든요. 그때 2층 창문으로 누군가 민숙 씨 방에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윤세진과 저는 동시에 김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윤재혁 전무님이었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분명히 봤습니다. 민숙 씨 방 불이 꺼진 걸 확인하고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더군요. 10분쯤 있다가 나왔는데 손에 뭔가 서류 같은 걸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재혁이가 기밀 문서를 내 방에 숨긴 거구나.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김노인님,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회장님. 전무님이시니까 특별한 일이 있으셔서 그러신 줄 알았고, 또 제가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제 민숙 씨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는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숙 씨는 15년 동안 저한테도 참 잘해줬습니다. 정원 일하다 다치면 약도 갖다 주고 더운 날엔 음료수도 챙겨주고 그런 사람이 도둑질을 할 리가 없어요. 저는 김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세진이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변호사에게였죠. 형, 증인이 나타났어. 재혁이가 민숙이 방에 몰래 들어간 걸 목격한 사람이. 그거 좋은 소식이야. 그리고 나도 좋은 소식이 있어. 뭔데? 어젯밤 재혁이를 미행했거든. 강남의 한바에서 사설 탐정이랑 만났어. 거기서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어. 정말? 그뿐만이 아니야. 그 탐정 사무소를 추적했는데 최근에 위조 서류 작성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더라고. 윤세진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형,
그럼 민숙이 전과 기록도 아마 조작일 거야. 내가 법원에 확인해 볼게. 전화를 끊은 윤세진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조금만 참아. 아빠가 반드시 내 결백을 증명할게. 아빠.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그 단어. 45년 만에 처음 듣는 아빠라는 호칭. 같은 시각, 동진그룹 본사. 윤재혁은 자신의 비서실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저 여자는 이미 범죄자로 낙인 찍혔고 곧 경찰 조사도 받을 거야. 하지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설 탐정 김 소장이었죠. 전무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뭐가 큰일이야? 어젯밤 저희가 만났던 그 바 CCTV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저희를 촬영했어요. 윤재혁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방금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위조 서류 건으로 다시 조사받으러 오라고. 너 입 단속 제대로 해. 내 이름 절대 언급하지 마. 하지만 전무님, 저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 경찰이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 나한테 대들 생각하지 마. 전화를 끊은 윤재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박 변호사, 저 늙은이가 나를 미행한 건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 없었죠. 좋아. 그럼 2단계로 넘어가야겠어. 언론 플레이다. 윤재혁은 즉시 자신과 친한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기자, 나야. 특종 하나 줄까? 오, 전무님. 무슨 특종인데요? 동진그룹 회장이 40년 전 잃어버린 딸이라며 나타난 사기꾼한테 속아 넘어갔어. DNA 검사까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고. 진짜요? 이거 대박인데요. 그 여자 전과도 있어. 절도죄로 집행유예 받은 전력이 있고 지금은 회사 기밀까지 빼돌렸어. 와, 이거 제목 뽑기 딱 좋은데요. 재벌 회장 노린 전과자의 치밀한 사기극. 내일 조간에 터뜨려줘. 단독으로. 알겠습니다, 전무님. 전화를 끊은 윤재혁은 비로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론이 먼저 보도하면 여론은 무조건 저 여자를 사기꾼으로 볼 거야. 그럼 삼촌도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바로 그때 비서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윤세진과 제가 함께 서 있었죠. 재혁,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윤세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삼촌, 무슨 일로? 김철수 정원사가 내가 민숙이 방에 몰래 들어간 걸 목격했다더구나. 윤재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그냥, 그리고 내가 사설 탐정한테 돈을 준 것도 다 증거로 남아 있어. 박 변호사가 사진들을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바에서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 탐정 사무소 앞에서 만나는 장면들이었죠. 이건 사진 조작입니다. 조작? CCTV 영상도 있는데? 윤재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혁아, 내가 왜 이랬어? 왜 민숙이를, 서연이를 이렇게까지 모함한 거야? 서연이? 웃기고 있네요. 그 여자가 정말 서연이라고 믿으세요? 윤재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4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 노리는 게 뻔한데. 삼촌, 정신 차리세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99.99%야. 그것도 조작일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해보면 되잖아. 내가 믿을 만한 병원에서. 윤세진의 말에 윤재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혁아,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윤세진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삼촌, 저는
저는 그냥 회사를 지키려고. 회사를 지킨다고? 거짓말하지 마. 넌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한 거잖아. 박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윤재혁 전무, 그리고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시죠. 지난 5년간 회사 돈 127억 원이 당신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건 어떻게 된 겁니까? 뭐라고요? 이번엔 제가 놀랄 차례였습니다. 재혁 전무는 지난 5년간 회사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일부를 개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해외 부동산을 매입했죠. 박 변호사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회계팀을 매수해서 장부를 조작했고 감사팀도 자기 사람으로 채워놨습니다.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겠죠.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기 다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횡령 증거, 배임 증거, 회계 조작 증거, 당신이 만든 비자금 장부도 다 복사해뒀습니다. 윤재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3개월 전부터 조사했어. 내가 뭔가 수상하다는 걸 느꼈거든. 윤세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상 실수려니 했어. 하지만 박 변호사가 파고들수록 더 많은 게 나오더라고. 삼촌, 저는 그냥 회사 돈 127억을 훔친 게 그냥이야? 윤세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재혁아, 난 널 믿었어. 후계자로 키웠어. 내 딸을 잃고 힘들어할 때 내가 옆에 있어줘서 고마웠어. 그런데 넌 그걸 이용해서 나를 속인 거야? 삼촌, 이제 더 이상 조카도 아니야. 넌 범죄자야. 윤세진은 박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경찰에 고소해. 알았어. 박 변호사가 전화를 걸려는 순간 윤재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삼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늦었어. 민숙이한테 그랬던 것처럼 너한테도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거야. 삼촌. 윤재혁이 윤세진의 바지를 붙잡으려 했지만 윤세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만해. 보기 흉하다. 그때 저는 윤재혁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재혁 전무님, 전 당신이 왜 그랬는지 이해해요. 40년 동안 후계자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제가 나타나서 모든 게 위협받았죠. 무서웠을 거예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전 당신 자리를 뺏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전 그냥 가족을 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윤재혁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45년 동안 혼자였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아이로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전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근데 당신은 그 행복마저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게 정말 슬펐어요. 윤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했고 윤재혁은 수갑을 찬 채로 끌려갔습니다. 비서실을 나서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서연아. 윤세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죠. 이제 정말 끝난 걸까?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윤재혁이 마지막으로 흘린 악의적인 씨앗이 곧 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는 것을요. 바로 그날 저녁 윤재혁이 미리 접촉해둔 기자가 기사를 터뜨렸습니다. 동진그룹 회장 사기꾼에게 속다. 40년 만에 딸 주장하는 정가자 논란. 인터넷은 순식간에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윤세진의 다급한 목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일어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 심상치 않았어요. 황급히 문을 열자 창백한 얼굴의 윤세진이 태블릿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걸, 이걸 봐. 화면에는 각종 포털 사이트의 메인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동진그룹 윤세진 회장, 사기꾼에게 속았나? 40년 만에 딸 주장하는 정가자, 그 실체는? DNA 검사 조작 의혹, 재벌 노린 치밀한 사기극.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재혁이가 체포되기 전에 미리 기자들한테 흘린 거야. 윤세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난리야.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이 기사 관련이야. 태블릿을 빼앗아 들고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숙 45세은 10년 전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정가자로 밝혀졌다. 그녀는 최근 동진그룹 윤세진 회장의 가정부로 일하면서 회장의 약점을 파악했고 40년 전 실종된 딸이라고 사칭한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요즘 DNA 검사도 조작이 가능하다며 재벌의 재산을 노린 치밀한 사기극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씨는 회사 기밀 문서를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기사 아래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역시 사기꾼이었네. 키읔키읔. 재벌 노리는 것 뻔했음. DNA까지 조작하다니 정말 치밀하다. 가정부 주제의 회장 딸이라니. 키읔키읔키읔. 드라마도 이렇게는 안 써. 정가자가 감히 재벌 행세? 감방 가야지. 저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전 그런 적 없어요. 알아. 내가 다 알아. 윤세진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지금 정정보도 요청하고 있어. 그리고 악성 댓글 단 사람들 전부 고소할 거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퍼진 소문은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그날 오전 동진그룹 본사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주주들은 비상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죠. 회장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한 이사가 다그쳤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개장 30분 만에 8% 폭락했어요. 그 여자가 정말 회장님 딸입니까? 아니면 사기꾼입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윤세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민숙 씨는 내 딸이 맞습니다. DNA 검사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정가자라고. 그건 조작입니다. 윤재혁 전무가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위조한 겁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증거 자료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사들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이건 너무 급작스럽습니다. 40년 만에 갑자기 딸이 나타났다는 것도 그렇고 그게 하필 가정부였다는 것도.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회장님, 일단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그분과 거리를 두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회사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윤세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 딸과 거리를 두라고요? 네. 물론 DNA 검사가 맞다면 개인적으로는 가족이시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안 됩니다. 윤세진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40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을 겨우 찾았는데 여론 때문에 포기하라고요? 그건 안 됩니다. 하지만 회장님, 이사회는 여기까지입니다. 나가주십시오. 회의실을 나선 이사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회장님이 완전히 이성을 잃으신 것 같아. 저 여자가 정말 사기꾼인가 봐. 회장님을 완전히 홀렸어. 그날 오후 저택.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있으면 아버지만 힘들어지는구나. 휴대폰에는 모르는 번호로 온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사기꾼년아, 재벌 돈 함부로 노리지 마라. 정과자 주제에 감히 회장 딸 행세? 양심도 없냐? 당장 자수해라. 안 그러면 널 찾아낼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버렸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윤세진의 아내 정미선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출장 중이던 그녀가 급히 귀국한 것이었죠.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정미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미안해. 내가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신문 보고 알았어요. 서연이를 찾았다고? 그것도 우리 집 가정부가? 정미선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혼란, 그리고 의심이 뒤섞여 있었죠. 당신이 정말 우리 서연이에요? 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미선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눈빛이 서연이랑 똑같네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을 기다렸어요. 매일 밤 꿈에서 당신을 봤어요. 백화점에서 잃어버린 그날이 얼마나 후회되는지. 정미선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엄마가 미안해요. 엄마.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감동의 시간도 잠시. 정미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이었죠. 미선아, 신문 기사 봤어. 괜찮아? 정말로 서연이가 맞는 거야? 혹시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전화를 끄는 정미선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여보, 제 친구들도 다 걱정하네요. 혹시 우리가 속는 거 아니냐고. 미선아, 정신 차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니까. 그래도 언론이 이렇게 날리면. 바로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윤세진의 휴대폰이었죠. 회장님, 저 박 변호사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뭔데? 주주들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회장님, 해임 건의안을 상정하겠다고. 뭐? 윤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기꾼한테 속아서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요. 말이 안 돼. 그리고 검찰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윤재혁의 변호인이 회장님을 상대로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했다고. 재혁이가 증거가 다 있는데? 그쪽에서는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딸을 되찾고 싶은 마음에 무리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하고요. 윤세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내가 떠나야 해. 내가 있으면 아버지만 더 힘들어져. 그날 밤 저는 몰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윤세진과 정미선이 잠든 시간. 조용히 방을 나서려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윤세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디 가려고? 설마 떠나려는 거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있으면 아버지만 힘들어지잖아요. 회사도 망하고 명예도 실추되고. 그래서 떠나겠다고? 윤세진이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아빠는 40년 동안 널 찾았어. 매일 밤 꿈에서 너를 봤어. 그리운 나머지 거리에서 비슷한 여자만 보면 뒤따라가 본 적도 수없이 많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 명예?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내게 가장 소중한 건 가족이야. 바로 너야. 하지만 서연아, 아빠 믿어줘. 내가 반드시 이 모든 걸 바로잡을게. 내 결백을 증명하고 재혁이의 죄를 밝혀낼 거야. 윤세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떠나지 마. 또 너를 잃을 순 없어.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윤세진은 기자회견을 소집했습니다. 동진그룹 본사 대회의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윤세진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자리입니다. 윤세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김민숙 씨는 제 딸이 맞습니다. 40년 전 백화점에서 실종된 윤서연이 맞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여기 DNA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국내 최고 권위의 유전자 검사 기관에서 실시한 검사이며 친자 확률 99.99%입니다. 화면에 검사 결과가 띄워졌습니다. 그리고 김민숙 씨의 전과 기록은 조작된 것입니다. 윤재혁 전 전무가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위조한 것이며 이에 대한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다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윤재혁이 탐정과 만나는 장면, 돈을 건네는 장면이 나왔죠. 또한 회사 기밀 문서도 윤재혁 전 전무가 김민숙 씨 방에 몰래 넣은 것입니다. 이 역시 목격자가 있습니다. 정원사 김철수가 증언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윤재혁 전무가 김민숙 씨 방에 몰래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기자들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윤재혁 전 전무는 지난 5년간 회사 돈 127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이며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 횡령 증거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회장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재혁은 제 조카였습니다. 후계자로 키워왔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제 딸이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지위가 흔들릴까봐. 윤세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제 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거짓 정과 기록을 만들고 기밀 문서를 심고 언론까지 조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김민숙, 아니 윤서연은 제 딸이 맞습니다. 윤세진은 제 손을 잡고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제 딸 윤서연을 동진그룹의 정식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정말로 가정부가 후계자가 되는 겁니까? 윤서연 씨는 경영 경험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후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주주들의 반발은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하지만 윤세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딸입니다. 그 이상의 이유가 필요합니까? 그날 대한민국은 또 한 번 뒤집혔습니다. 가정부에서 재벌 후계자로 45년 만의 기적. 동진그룹 윤재혁 전무 127억 횡령 혐의 구속. 사기극 아닌 진짜 가족. DNA 검사 결과 공개. 여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는 남아 있었죠. 그리고 가장 큰 시련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틀 후, 저는 동진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70층 높이의 빌딩. 평생 올려다만 봤던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서연아, 괜찮아? 윤세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긴장되세요. 당연히 긴장되겠지. 하지만 넌 이 회사의 정식 후계자야. 당당해도 돼. 하지만 로비로 들어서자마자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여자가 그 가정부래. 진짜 회장님 딸 맞는 걸까? 경영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후계자가 돼? 귀에 다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인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윤세진의 바로 옆방이 제 사무실이 될 예정이었죠. 여기가 내 사무실이야. 문을 열자 넓고 고급스러운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전면 유리창으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정말 내 사무실이라고? 45년간 바닥에서 살아온 제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일단 회사 둘러보고 주요 임원들한테 인사나 하자. 윤세진의 안내로 각 부서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나 냉랭한 분위기였어요. 안녕하세요. 윤서연입니다.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돌아오는 건 형식적인 대답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임원은 제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죠. 특히 재무팀 이사는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후계자 교육에는 최소 5년은 걸립니다. 경영학도 모르는 분이 어떻게 이 회사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천천히 배우면 되지 않나? 배운다고요? 회장님,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5조 원 규모의 기업입니다. 말은 윤세진에게 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저를 향한 것이었어요. 나는 자격이 없는 걸까? 점심시간. 임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리 친딸이라도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평생 죽어라 이래도 임원 되기 힘든데 가정부 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후계자라니. 이게 말이 돼? 식사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대회의실에 수백 명의 주주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죠. 윤세진 회장,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한 주주가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가정부를 후계자로 삼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친딸이라도 경영 능력은 검증되지 않았잖습니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다른 주주가 일어났습니다. 윤재혁 전무는 15년간 회사 경영에 참여하며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물론 횡령 혐의가 있지만 그건 별개 문제 아닙니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박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횡령범을 후계자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럼 경영 경험 전무한 가정부는 됩니까?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주주 여러분, 윤세진이 일어났습니다. 제 딸입니다. 혈육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가르칠 겁니다. 시간이요? 회장님 연세가 72세십니다. 언제까지 회사를 이끄실 건가요? 냉정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서연 씨,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 주주가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 주력 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작년 매출은 얼마였습니까? 영업이익률은? 주요 경쟁사는 어디입니까? 우리 회사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보십시오, 회장님. 이분은 회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후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주주들이 동조하는 분위기였죠.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윤세진이 소리쳤습니다. 제 딸이고 제가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이건 가족회사가 아닙니다. 공개기업입니다.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윤서연 씨가 1년 안에 경영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후계자 지명을 철회해 주십시오. 그건
아니면 저희는 회장님 해임안을 상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윤세진은 굳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1년 드리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주주총회가 끝나고 저는 화장실에 숨어 울었습니다.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 걸까? 그때 화장실 밖에서 여직원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1년? 1년 안에 뭘 배운다고? 웃기고 있네. 그냥 재산 상속받고 경영은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려는 거 아니야? 역시 금수저는 달라. 우리는 평생 열심히 일해도 저 자리 못 가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미선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맞았어요. 서연아, 괜찮아? 엄마, 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몰라요. 회사에 대해서, 경영에 대해서, 아무것도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주주총회에서 질문을 받았는데 단 하나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모두가 저를 무시했어요. 정미선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서연아, 엄마,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주목받고 평가받고 너무 힘들어요. 알아. 엄마가 다 알아. 하지만 그날 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세진의 휴대폰으로 영상 하나가 전송되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죠. 영상을 재생하자 구치소 접견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윤재혁이 앉아 있었어요. 삼촌, 이 영상 보고 계시죠? 윤재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조롱적이었습니다. 제가 체포되긴 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제게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거든요. 윤재혁이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건 15년 전 문서입니다. 삼촌이 회사 자금을 불법으로 사용한 증거예요. 윤세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5년 전 삼촌은 서연이를 찾기 위해 회사 돈 30억을 사용했죠. 사설 탐정도 고용하고 정보원들한테도 돈을 뿌렸습니다. 물론 회사 장부에는 다른 명목으로 기재했고요. 제요? 이건 명백한 배임입니다. 제가 이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면 삼촌도 구속될 수 있어요. 윤재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선택하세요, 삼촌. 저를 풀어주든지 아니면 같이 무너지든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윤재혁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김민숙. 아니, 윤서연? 그 여자 정말 서연이 맞습니까? 무슨 소리야? DNA 검사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 삼촌이 검사 의뢰한 병원 원장. 삼촌 대학 후배더군요. 혹시 검사 결과를 조작한 건 아니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딸을 찾고 싶은 마음에 검사 결과를 조작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윤재혁의 말에 윤세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변호인 통해서 재검사 요청할 겁니다. 제3의 공인 기관에서 다시 검사하는 거죠. 만약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면 윤재혁이 씩 웃었습니다. 그때는 삼촌이 사기꾼한테 속은 늙은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무죄 판결을 받겠죠. 영상이 끝났습니다. 윤세진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미선이 불안한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15년 전 그 일, 정말 회사 돈을 썼어요? 그랬어. 서연이를 찾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어. 그럼 정말 배임이잖아요.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딸을 찾아야 했으니까. 윤세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DNA 검사. 조작 안 했어. 절대로. 윤세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재혁이 말대로 재검사를 하면
당연히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야. 하지만 윤세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그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습니다. 윤세진 회장 15년 전 회사 자금 30억 불법 사용 의혹. 윤재혁 측 DNA 재검사 요청. 조작 가능성 제기. 주가가 다시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진그룹 본사는 또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회장님, 해명이 필요합니다. 15년 전 일이 사실입니까? DNA 검사 조작 의혹은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주주들은 다시 비상이사회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제게는 너무 먼 세상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여기 있을 자격이 있을까?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박 변호사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어요. 서연 씨, 네, 변호사님. 검찰에서 정식으로 DNA 재검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음 주에 서울대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번엔 법원이 지정한 공인기관이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모든 게 끝납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회장님은 사기 피해자가 되고 윤재혁은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는 저는 사기죄로 기소될 겁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첫 번째 검사가 맞을 겁니다. 99.99% 확률이었잖아요. 박 변호사는 위로했지만 그의 눈빛에도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거실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려놓았지만 소리를 낼 수가 없었어요. 이 피아노를 처음 쳤을 때 난 그냥 행복했는데 40년 만에 찾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가족.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 짧았습니다. 서연아, 윤세진이 다가왔습니다. 아빠, 전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윤세진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시 널 잃을까봐 무서워. 40년 만에 찾았는데 또 보낼 수는 없어. 만약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요? 그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만약에요. 저는 윤세진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제가 아버지 딸이 아니라면 전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세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내가 정말 서연이가 아니라면? 만약 DNA 검사가 정말 잘못된 거라면? 나는 누구지?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차라리 내가 사라지면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닐까? 일주일 후 서울대병원. 저는 체열실 앞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세진, 정미선, 박 변호사, 그리고 검찰 관계자들까지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윤서연 씨,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체열실로 들어갔습니다. 주사 바늘이 제 팔에 꽂히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 피 한 방울이 내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구나. 체열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윤세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옵니다. 담당 교수가 말했습니다. 법원 지정 공인 기관이므로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불가능합니다. 3일. 그 72시간이 72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저택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윤세진과 정미선도 마찬가지였죠. 두 분 모두 초췌한 얼굴로 저를 걱정했습니다. 한편 구치소 윤재혁은 여유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준비 다 됐죠? 네, 전무님. DNA 재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는 순간 모든 혐의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좋아. 그럼 나는 무죄, 삼촌은 배임죄, 그리고 저 여자는 사기죄. 윤재혁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완벽한 역전이지. 드디어 3일째 되는 날. 오전 10시 서울대병원 회의실. 검사 결과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윤세진, 정미선, 저, 박 변호사, 검찰 관계자, 그리고 법원에서 파견된 판사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담당 교수가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DNA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윤세진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윤세진 씨와 김민숙 씨의 친자관계 검사 결과. 교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친자 확률 99.99%입니다. 뭐라고? 두 분은 부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순간 방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윤세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미선은 눈물을 쏟아내며 저를 끌어안았어요. 서연아, 서연아.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박 변호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검찰 관계자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죠. 그럼 이것으로 김민숙 씨, 아니 윤서연 씨의 신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판사가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윤재혁의 주장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시각 구치소. 윤재혁은 변호사로부터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전무님, 죄송합니다. 친자 확률 99.99%로 나왔습니다. 뭐, 그럴 리가 없어. 윤재혁이 소리쳤습니다. 재검사도 똑같은 결과였습니다. 김민숙은 정말로 윤세진 회장의 친딸이 맞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윤재혁은 면회실 의자를 발로 찼습니다. 이건 내 계획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검찰청. 윤재혁에 대한 추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자료들이 테이블 위에 쌓여 있었죠. 윤재혁 씨, 127억 원 횡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회사 발전을 위해. 회사 발전? 이 돈으로 해외 부동산을 산 것도 회사 발전을 위해서였습니까? 검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미국 LA에 총 15채의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구매했더군요. 그리고 이건 뭡니까? 다른 서류가 나왔습니다. 비자금 조성 내역입니다. 5년간 총 250억 원. 그중 127억은 개인적으로 빼돌렸고 나머지는 뇌물로 사용했습니다. 저는 회계팀장 김모 씨가 전부 자백했습니다. 당신이 협박해서 장부를 조작하게 했다고요. 그리고 감사팀장도 당신 사람이었죠? 내부 감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습니다. 증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윤재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가장 악질적인 건 검사가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김민숙 씨를 모함하기 위해 전과 기록을 위조하고 기밀 문서를 조작한 것입니다. 이건 명백한 무고죄, 증거 조작, 명예훼손입니다. 저는 그냥 회사를 지키려고. 회사를 지킨다고요? 검사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회사를 좀먹은 기생충입니다. 회장의 신임을 이용해 15년간 회사를 사유화했죠.
윤재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구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 무고, 증거인멸, 명예훼손,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15년? 윤재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추징금 127억 원.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모든 것을 잃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법정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에는 언론과 시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도 윤세진, 정미성과 함께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피고인 윤재혁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또한 추징금 127억 원을 전액 환수한다. 판사님, 윤재혁이 소리쳤지만 판사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피고인은 15년간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장부를 조작하며 내부 감사를 무력화시켰습니다. 특히 친족을 모함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점은 매우 악질적입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증거가 명백합니다. 항소할 권리는 있으나 구속 상태를 유지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윤재혁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윤재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좌절이 가득했어요. 이게 다 내 때문이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자신 때문이에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탐욕에 눈이 멀어서 가족을 배신했어요. 회사를 좀먹었고 저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죠.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윤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교도관들이 그를 끌고 갔고 복도에 그의 절규만 울려 퍼졌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윤서연 씨,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윤재혁의 12년 선고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앞으로 동진그룹 후계자로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윤세진이 저를 감싸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늘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윤세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 조카 윤재혁은 15년간 회사와 가족을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법의 심판을 받았고 그는 마땅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회장님, 윤서연 씨에 대해서는요? 제 딸입니다. DNA 검사로 2번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진그룹의 정식 후계자입니다. 하지만 경영 경험이 전무한데요? 배우면 됩니다. 저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윤세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 딸은 45년간 혼자서 살아남았습니다. 학대받고 무시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 회사를 이끌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아, 한마디 해줄래? 윤세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마이크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김민숙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5년간 아무도 찾지 않는 아이로 살았습니다. 보육원에서 학대하는 양부모 밑에서 그리고 가정부로 일하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 제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필요 없는 존재라고요. 하지만 저는 윤세진과 정미선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40년 만에 가족을 찾았어요.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앞으로 제가 훌륭한 경영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그리고 저를 믿어준 모든 분들께 보답하도록. 다시 한번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번엔 더 크고 따뜻한 박수였습니다. 그날 저녁
동진그룹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윤세진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부로 동진그룹의 모든 비리를 조사하겠습니다. 이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윤재혁과 연루된 사람들, 뇌물을 받은 사람들, 장부 조작에 가담한 사람들, 전원 색출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한 이사가 반발했습니다. 회사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윤세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썩은 부분을 도려내지 않으면 회사 전체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견 있는 분은 지금 사표를 내주십시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윤세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부로 제 딸 윤서연을 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뭐라고요? 이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경영 경험이. 제가 직접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박 변호사와 경영진이 보좌할 것입니다. 윤세진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1년 유예 기간 동안 실력을 증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기회를 주십시오. 이사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결국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윤세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이제 시작이야. 네, 아버지.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아빠가 옆에 있어. 감사해요, 아버지. 그날 밤 저택 거실. 저는 오랜만에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엘리제를 위하여. 손가락이 건반 위를 달렸습니다. 이번엔 두려움이 없었어요. 떨림도 없었습니다. 그저 음악에 몰입했고 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세진과 정미선이 소파에 앉아 웃고 계셨어요. 예쁘다, 우리 딸. 정미선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 세 사람은 거실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잃어버린 40년에 대해, 앞으로의 꿈에 대해, 그리고 가족의 의미에 대해.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저를 무시하는 시선이 아니었어요. 이제 저는 동진그룹의 부회장, 윤서연이었습니다. 45년간의 어둠을 지나 마침내 빛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1년 후, 동진그룹 본사 70층, 부회장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경영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15% 증가. 신규 프로젝트 계약 성공률 87%. 1년 전만 해도 이런 숫자들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경영학 책을 읽었습니다. 박 변호사와 경영진에게 하나하나 배웠고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며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었죠. 쉽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실수했고 많은 질책도 받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5년간 혼자 살아남았던 그 힘으로 저는 다시 한번 버텨냈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회장님, 주주총회 시간입니다. 비서가 알려줬습니다. 드디어 1년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이구나.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대회의실로 향하는 복도. 1년 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발표 잘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하세요. 응원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가 현장을 돌며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했고 불합리한 관행들을 없앴으며 무엇보다 진심으로 회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었죠.
대회의실에 들어서자 수백 명의 주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 저를 의심하던 바로 그 사람들. 윤세진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주 여러분, 1년 전 저는 제 딸 윤서연을 부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1년의 유예 기간을 약속했죠. 오늘은 그 결과를 보고 드릴 시간입니다. 화면에 그래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간 동진그룹의 매출은 전년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영업이익은 31% 증가했고 주가는 42% 상승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 실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제 딸 윤서연 부회장의 노력 덕분입니다. 윤세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나와서 직접 설명해 줄래? 저는 단상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1년 전처럼 떨리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진그룹 부회장 윤서연입니다.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1년 전 저는 경영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단 하나의 질문에도 답하지 못했죠. 하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했고 현장을 누볐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본사뿐만 아니라 전국 신계지점을 모두 방문했고 1200명의 직원과 직접 대화했습니다. 현장 사진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공장에서, 물류센터에서, 영업 현장에서 직원들과 이야기하는 제 모습이었죠.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복지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육아 휴직 기간을 늘렸고 야근 수당을 현실화했으며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직원 만족도가 38% 상승했고 이직률은 52%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은 27% 향상되었습니다.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윤재혁 전 전무가 만든 비리 구조를 완전히 해체했습니다. 비자금을 환수하고 회계 시스템을 투명하게 개선했으며 준법 감시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신용등급이 AA-에서 AA로 상승했고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주주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사랑합니다. 제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키운 회사이고 4,000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이 의지하는 회사입니다. 그 책임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1년 전 여러분은 저를 의심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증명했습니다. 숫자로, 결과로, 그리고 진심으로.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앞으로도 동진그룹은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주주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1년 전 저를 무시하던 재무팀 이사도 저를 의심하던 주주들도 모두가 인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표결하겠습니다. 윤서연 부회장의 후계자 지위를 정식으로 인정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화면에 투표 결과가 실시간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80%, 90%, 95%, 최종 결과 찬성 97.3%, 윤서연 부회장의 후계자 지위가 정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방안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윤세진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잘했어, 서연아. 정말 잘했어. 아버지.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윤세진은 저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그곳에는 정미선과 박 변호사가 함께 있었어요. 서연아, 앉아라. 윤세진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오늘 내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구나. 무슨 이야기인데요? 상속에 관한 이야기야. 윤세진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빠가 가진 동진그룹 지분은 35%야. 시가로 환산하면 약 1조 7천억 원이지. 1조 7천억.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재산이 약 3천억 원 더 있어. 부동산, 예금, 미술품 등등. 아버지, 왜 갑자기? 들어봐. 아빠 나이가 이제 73이야.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정미선이 윤세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리하려고 해. 유언장도 작성하고 상속 계획도 세우고. 윤세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넌 내 유일한 자식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게 갈 거야. 아버지, 전 그런 거 당연한 거야. 넌 내 딸이니까. 박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상속세를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약 1조 2천억 원 정도가 서연 씨에게 상속될 것입니다. 1조 2천억 원. 45년 전 보육원에서 떨던 그 아이가, 가정부로 15년을 일했던 그 여자가 이제 1조가 넘는 재산을 상속받는다니. 하지만 서연아,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윤세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 회사를, 4천 명의 직원들을, 그리고 아빠와 엄마가 평생 쌓아온 것들을 잘 지켜주는 거야. 네, 아버지. 약속드려요. 그리고 윤세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재혁이 이야기야.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혁이는 12년형을 받았어. 지금 복역 중이지. 하지만 그래도 내 조카야. 윤세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아, 내가 죽고 나면 재혁이한테도 조금은 신경 써줄 수 있겠니? 아버지, 용서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완전히 외면하지는 말아달라는 거야. 출소하면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약속드릴게요. 고맙다, 서연아. 그날 저녁, 저택. 오랜만에 세 사람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제가 준비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서연아, 피아노 한 곡 쳐줄래? 정미선이 부탁했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네. 요즘 너무 바빠서 피아노 치는 것도 못 들었어. 저는 거실 피아노 앞으로 갔습니다. 그랜드 피아노. 모든 것이 시작된 바로 그 피아노. 엘리제를 위하여.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는 순간 4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보육원의 낡은 피아노. 5살 때 처음 들었던 이 선율.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쳤던 희미한 기억. 그게 아버지였구나. 연주를 하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윤세진과 정미선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40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 윤세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났어.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야. 서연아, 엄마는 매일 기도했어. 내가 어디선가 건강하게 살고 있기를.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정미선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기도가 이뤄진 거야. 저는 두 분을 바라봤습니다. 전 45년간 혼자였어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아버지와 어머니는 단 하루도 저를 잊지 않았다는 걸.
세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제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김민숙에서 윤서연으로, 가정부에서 부회장으로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직함이 아니었어요.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특별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한빛 보육원 자리.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지만 제 기억 속에는 여전히 그 낡은 건물이 남아 있었어요. 부회장님, 여기서 뭘 하시려고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재단을 만들 거예요. 재단이요? 네. 한빛 보육원 이름을 딴 재단이요. 보육원 아이들, 입양 가정 아이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받은 고통을 다른 아이들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년 100억 원씩 지원할 거예요. 100억 원요? 네. 제 개인 재산으로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보답이었습니다. 과거의 저에게, 그리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3개월 후, 한빛재단 설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전국의 보육원 원장들, 사회복지사들, 그리고 언론이 모였습니다. 저는 5살 때부터 10살까지 한빛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제 고백에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것들이 있어요. 혼자서도 살아남는 법, 포기하지 않는 법,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법. 하지만 동시에 외로움도 배웠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다는 서러움도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이 재단을요. 보육원 아이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빛재단은 매년 100억 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교육비, 의료비, 심리상담, 그리고 독립지원까지. 제가 받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의 아이들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저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열었습니다. 1년 반 후, 윤세진은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명예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진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46세, 한때 가정부였던 여자가 5조 원 규모 기업의 회장이 된 것입니다. 취임식 날, 수천 명의 직원들 앞에서 저는 선서했습니다. 저 윤서연은 동진그룹 회장으로서 회사의 발전과 직원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야. 나는 윤서연이야. 동진그룹 회장이자 누군가의 딸이자 4,000명 직원들의 리더야. 그날 저녁 저택, 윤세진과 정미선, 그리고 저 세 사람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아빠, 이제 좀 쉬세요. 회사 일은 제가 할게요. 그래야지. 이제 내 역할은 끝났어. 윤세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두 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냥 부모님이 되어주세요. 회장도 경영자도 아닌 그냥 제 엄마 아빠로요. 정미선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구나. 네. 40년 늦었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세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불빛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이제 저도 그 빛의 일부였으니까요. 피아노 위에 놓인 액자 하나. 세 사람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45년 만에 완성된 가족의 초상. 그 사진 속에서 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정부 김민숙이 아닌 동진그룹 회장 윤서연으로서
무엇보다 사랑받는 딸로서 5년 후 윤세진은 78세의 나이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천 명의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자리에는 윤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저는 영정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사 잘 지켰어요. 직원들 행복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재혁 오빠도 챙겼어요. 출소하고 나서 작은 카페 차릴 수 있게 도와줬어요. 아버지가 부탁하신 대로요. 영정 속 윤세진은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고마웠어요, 아버지. 저를 찾아줘서, 저를 사랑해줘서, 덕분에 저는 행복했어요. 장례를 마치고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윤세진의 전 재산 1조 7천억 원, 그중 1조 5천억 원이 윤서연에게 상속되었고 나머지 2천억 원은 한빛재단에 기부되었습니다. 서연아, 너는 내가 평생 찾아 헤맨 보물이야. 이 모든 것을 내게 남긴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다. 유언장의 마지막 문장을 읽으며 저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택. 저는 혼자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엘리제를 위하여 40년 전 처음 들었던 이 곡, 15년 전 몰래 쳤던 이 곡, 그리고 지금 자유롭게 칠 수 있는 이 곡. 손가락이 건반 위를 흐르는 동안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버려진 아이에서 가정부로 그리고 재벌 회장으로 45년의 어둠과 6년의 빛, 모든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밝게 빛나는 곳에 제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사랑받는 사람으로,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닌 누군가의 소중한 딸로 저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엄마, 저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사랑받는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45년 만에 제가 찾은 진짜 보물이었습니다.